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무리를 빚은 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퇴 요구는 일축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띄운 이 혁신위가 힘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무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4살 때 6.25 동란을 겪으시면서 피난을 가시는데 시체가 즐비한 그 사이로 피난을 가신 거예요.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땀이라고 사람들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땀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라고. 임명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가지에서 DP2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DP보다 더한 부조리성 망언을 김은경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이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에어컨 쐬면서 DP 보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과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한노인회를 찾았는데 방금 잠깐 만나봤던 것처럼 이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꼴대기라고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영상 그대로예요. 보신 것처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회장이 사진이라도 뺨 한 대 때리겠다고 턱턱 소리가 났는데 저 동작, 행동은 그만큼 노인들의 분노가 컸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호일 회장은 마산 하포 출신의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 대한노인회장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바로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다 서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름에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어르신들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말 많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대한노인회 항의 전화가 꽤 많이 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지금 김호일 회장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진에 때리는 형태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건데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상징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처음에 김은경 위원장 발언을 접하고 이것도 사고 쳤구나, 큰일 났다. 예.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어떻게 4일간이 걸렸죠? 이걸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혁신위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과할 이유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이원영 의원의 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100% 이해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반인들이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데 왜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을까?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면 이렇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진심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라는 게 어떤 시점과 진정성, 그다음에 내용 등등을 따집니다. 근데 정말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짧은 사과문을 하고 이제 대한노인에 찾아갔는데 예. 정말 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있는 거죠. 정말 이분이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당에서 억지로 뭔가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빨리 사과해라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과한 건 아닌 것인지 정말 진정성이 저는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진으로 내려치는 대한노인회장의 모습도 있고 인정성을 갖고 저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오른쪽에 앉은 황희 의원도 참으로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저 면전에서 어떤 취재진 앞에서 대한노인회장이 저런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해찬 최고위원님 정신 차려. 떠밀려서 사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때 제 시점에 좀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를 했으면 뭐 저런 대한노인의 분노도 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들이나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발언 수위나 강도로 따지면 더욱더 경악스러운 양이원영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이 김은경 위원장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옹호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다음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서고 의원들도 큰일이 났다 싶으니까 뒤늦게 뜨거 하면서 마지못해 나온 사과를 대한노인회 측에서 우리나라 노인 세대를 대표해서 어떻게 흔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만나 준 것만 해도 저는 김호일 회장과 대한노인회가 김은경 위원장과 민주당에게 많은 아량을 베푼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노인 폄하 발언의 원조는 정동영 전 의원이거든요. 노인분들 투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나흘 있다 사과하고 열린우리당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를 하길 합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오길 합니까? 결국 떠밀려서 사과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노인회나 노인분들이 이번에 사과 방문은 받아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윤리위도 열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진정성 있는 사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혹은 뭐 지도부에 떠밀려서 사과한 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걸 두둔했던 양이원영 의원이 하루 전날인 어제 저렇게 노인회장 찾아갔다가 또 한 번 뭐 여러 꾸중까지 들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인 면전 앞에서 사진으로 뺨을 맞은 김은경 위원장인데 대한노인회를 나와서는 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 폄하 의사는 전혀 없고요. 청년들한테 투표장에 나와서 의사 표시를 해야지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런 걸 설명할 때 예시로 들었는데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조심을 하실 건지. 네,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말을 삼가하겠다는 혁신위원장 할 말은 또 해야 될 텐데 말을 삼가하겠다는 표현이 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논란이 커진 다음에 일련의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명과 해명들을 저희가 쭉 모았어요. 한 화면으로.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적절한 사과 타이밍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계속 놓치는 데다가 실제로 그제는 본인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면서 뭐 기자들과의 좀 접촉도 좀 피한 모습도 있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아까 정동영 전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은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언행들이 많이 반복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런
악의는 없었다는 취지는 저는 믿어주고는 싶지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메인스트림이 사실은 민주화 세력 아닙니까? 이 민주화 세대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오고 우리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은 민주화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격을 높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념이 좀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은 왜 그러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질 않고 좀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무식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적인 태도,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는 있는지, 일자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드시고 사시는지, 폭염은 어떻게 피하시는지,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여명을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이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은 정쟁입니다. 이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기를 꼭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조수경 부위원장의 큰 민주당 당 자체 고질적인 문제는 알겠는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체가 어쨌든 제1야당 공당의 혁신기구의 수장인데 추진 피하고 뭔가 일정 이유로 계속해서 본인의 사과 타임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어떤 정무적인 훈련이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공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떻게 기자들한테 비판을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사과의 타이밍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고쳐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분도 학자로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언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지 혁신위에도 힘이 실리고 혁신위가 하는 그런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성을 하고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 사과의 뜻을 전하러 대한노인회를 찾았다가 대한노인회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노인 같습니까? 그 몇 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 58세입니다. 내 나이 70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자식이 그렇게 한 것도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노인 같아요? 우리 생각 멀쩡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 말이요. 오늘 이 기회로 노인회에서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 노인들한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대한노인회 부회장도 단단히 뿔이 나서 작심 발언을 좀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퇴해라. 그래야 민주당 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 있지 않겠나는 취지도 좀 얘기했어요. 글쎄 노인 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뭐 지금 분노하시는 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굳이 민주당 걱정까지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고요. 더구나 위원장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뭐 걱정하시는 대로 민주당 도움이 안 된다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그 과정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만 지금 비춰지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랬잖아요.
미래 여명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왜 우리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투표하냐,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되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인식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과거 그 아이에게 맞장구 쳤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식이 그게 되게 맞는 말이고 되게 합리적인 말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법학 교수예요. 예. 법학 교수면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냥 재밌는 생각이구나,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는 건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동안도 왜 사과가 늦어졌냐? 자신의 인식이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근데 이분이 법학 교수가 잘 아실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일반화돼 있지만 예. 그게 처음부터 일반화했던 게 아닙니다. 그 투표권이 생긴 처음의 역사일 때는 재산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재산과. 예, 재산 가진 사람만 투표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투표를 똑같이 하지만 그분에게 더 투표권을 많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법학교에서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될 건데 예.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인식을.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학교수로서는 좀 맞지 않는 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과거 법학 교수로서 뭐 그런 얘기. 상당히 좀 쓴소리 하셨어요. 뭐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그 질문, 비슷한 질문 하나 더 할 텐데 잠시만요, 노돌 교수님. 이현정 의원님. 네. 사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다. 대한노인에 방문하고 나온 뒤에 내려놓을 생각 있냐? 그건 다른 문제다.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 이게 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혁신위원장을 띄웠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그 자리만, 이게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의 능력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재 발굴 능력을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하면 YS가 이 정계에 입문시킨 분을 보면 노무현, 이명박, 손학규, 그다음에 등등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을 다 정계에 입문시켰거든요. 예. 그분들이 사실상의 어떤 이후 정치를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대경 위원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분 9시간 만에 낙마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천안함 자폭이라는 이야기를 썼고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돼서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어요. 자, 그 뒤에 장고 끝에 뽑은 사람이 바로 김은경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요, 이 평균적인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분 같아요. 본인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감원 부원장을 지난 3월까지 하면서 정말 치욕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치욕스러웠으면 왜 끝까지 임기를 지켰죠? 그러니까 본인이 치욕스러웠으면 나갔으면 됐을 건데 본인이 끝까지 있으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치욕스러웠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인물들을 뽑았다는 걸 보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물과는 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태가 일어난다면 적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페이스북 잘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빨리빨리 페이스북 올리시면서 이번에는 전혀 올리지도 않고 또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중대한 사태 때 본인이 직접 형성한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당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죠? 그런 문제를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저는 선고안에 대해서, 인물 선고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 사퇴는 없다 이렇게 오늘 잘라 말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했었던 양이원영 의원도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았었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킬 그런 발언을 예민한 선거를 앞두고 해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오해설 발언을 하니까 누가 썼든 간에 시비를 거는 거지, 시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어떤 미친놈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네.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달리 어제 양희원영 의원은 가서 좀 대한노인회장과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뭐 예전 국제시장 부모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발언 강도로 따지면 김은경 위원장보다 양희원영 의원이 더합니다. 지금 투표하는 분들 미래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맥락의 발언은 지금 노인 세대분들이 투표하고 돌아가실 거니까 투표하는 걸 뭐 막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대체 무슨 뜻이죠? 역대 많은 노인 폄하 발언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만 노인분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뭐 유시민 전 장관이나 정동영 전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막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래에 안 계실 것이다. 노인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목숨과 수명을 가지고 막말한 거는 양희원영 의원이 거의 최초거든요. 전 이건 매우 강도 높은 막말이라서 당장 민주당 윤리위가 소집되어서 제명 처분을 내려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납작 엎드려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가서 모르겠습니다. 저 웃는 얼굴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웃는 얼굴로 반성의 기색 별로 없이 대한노인회가 오해했다. 나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이고 제대로 된 반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덕분에 막말에 대한 기준이 너무 관대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정도 막말 예전 같으면 정동영 전 의원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사퇴했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직은커녕 윤리위 열린다는 소식 없습니다. 그 흔한 뭐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도 민주당에서는 한다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희원영 의원이나 김은경 위원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윤리적 자경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본인들 당사보다 저 대한노인회를 더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은경 위원장을 지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교수 사회를 자신의 흠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렸습니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말을 들은 대학의 학생들은 교수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 잘 모르고 어리석음이 있었다. 노돌 교수님께서는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법대 교수? 아니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잠시만요. 얘기죠. 교수님 몇 년 하셨어요? 교수 저요? 쪽에. 예. 뭐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20년 넘게 하셨는데 가까이 넘진 하셨어요. 않았고. 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라는 네.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본인이 철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철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수이면서 철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교수이기 때문에 철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개인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짜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맞는 얘기라고 지금도 인식하고 있다는 건 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른이란 게 뭡니까? 철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리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해왔고 많은 뭐 보고 들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저렇게 또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철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거 교수회에서 항의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본인 말대로 정치 언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았어야죠. 이게 민주당 혁신위원회라는 거 얼마나 지금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제1야당.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래서 뭐 남자를 여자로 만든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당 아닙니까? 그런 당을 혁신하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 정치 언어를 모른다?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그리고 좀 얘기하시지만 뭐 치욕스러운 일을 뭐 견뎠다는 건가요? 그때는 치욕스럽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치욕스러웠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때 치욕스럽으면 그만뒀어야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얘기를 보면 철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설화를 설화로 덮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은경 위원장. 이것 또한 또 저희가 취지를 왜곡해서 듣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정치 언어 잘 모르고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 당시 순간순간에 적절한 사과를 하지 못해서 또 논란을 키운 것 같기도 해서요. 그 취지를 뭐 왜곡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취지를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면서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그런 인간관계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화가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부분도 이제 설화처럼 된 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계몽주의적인 태도가 이제 가르치려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예. 대표적으로 교수는 가르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포괄적으로 철 없이 지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어떤 교수를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의도 여부를 떠나서 많이 다 논란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비판 공세를 퍼부은 여러 속내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없이 부르고 윤석열 밑에서 일한 게 치욕이다. 이 발언이 꽤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자리가 꽤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연봉 3억 얘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5천만 원대 관용차, 고급 중형차 운전기사까지 제공을 받고 뭐 여기에 뭐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지면 판공비나 뭐 법인카 비용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따라가겠죠. 그 임기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및 치욕이란 표현을 썼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공개적으로 이 금감원 부원장 중에서도 김은경 위원장이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의 연봉이 3억 가량이다. 치욕은 무슨 치욕이냐, 3억 받으려고 자리 지킨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였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다, 몰랐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깜짝 놀라웠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이름이 뭐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입니다. 금융권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단순히 연봉 3억 1년 더 받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예.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임이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말 많은 서민들이, 평범한 분들이 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했다,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 찾아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다시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3억 더 받으면서 1년 더 버텨서 임기 꾸역꾸역 지킨 것 자체도 문제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서 한계 없이 3년 동안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간 거예요. 대통령 연봉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도중에도 금감원 원장이 한번 바뀌어요. 예. 근데 금감원은 원장이 바뀌면 그 산하 부원장들도 같이 따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 그렇다는 거죠. 원래 통상 고위직이나 정무직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예. 유일하게 김은경 위원장만 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임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치욕입니까? 정말 그 연봉 3억 치욕스럽게 받았으면 그 3억 지금이라도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는 진정성이라도 보이십시오. 치욕스러운 그 3억 갖다가 뭐 하실 겁니까? 집도 두 채이시고 돈도 많으신 분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 불리해졌다고 자기가 알박기 인사로 꾸역꾸역 버텼던 것을 정치적으로 개딸들한테 SOS 치겠다고 치욕이다 뭐다 하는 거 이건 임명권자인 대통령 욕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저 3억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우리 세금 내는 국민들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면 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예. 있는가 한번 제가 고민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조목조목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직함을 빼고 한 것도 뭐 개딸들에게 SOS 친 거 아니냐 뭐 이게 장해찬 최고께서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치욕감이 김은경 위원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공통된 정신세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자세로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해방되기를 권고합니다. 윤재호 원내대표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이른바 뭐 김은경 사태, 김은경 파문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지금도 남아있는 공공기관장 몇몇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까지 또 피해를 받는 것. 글쎄 그걸 피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단히 안 좋은 분위기네요. 그렇죠. 뭐 우리 장해찬 최고위가 뭐 기부하라고 그러셨는데 치욕을 참아가면서 번 3억을 기부하겠습니까? 어렵게 번 돈인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문제는요. 지금 좀 전에 윤재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서 몇 개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게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임명직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위에 있는 이사장이나 뭐 사장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 이게 그만두게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게 지시가 통하지 않는데 아예.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런 단체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공기업들이나 단체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낭비스럽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맡고 있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이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저는 근데 이분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조직을 위해서 계신가요? 정말 금감원을 위해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계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오로지 그냥 월급만 받겠다 이런 생각 이외에는 제가 이분들을 남아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아서 정말 뭐 어떤 역사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치욕을 참아가면서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그런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자면 임기를 채우는 건 당연히 뭐 헌법적인 일이고 위법은 아니니까 뭐 통상 그랬다고 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금감위원장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야 되나 뭐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치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도 바로 이어집니다. 예, 해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당내에서는요. 혁신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건 없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좋은 안들을 내면서 혁신위가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생부터 한계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원 중에 하나도 지도부의 체제를 인정하는 한계 속에서 한다고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구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사퇴 안 하면 권위가 쓰겠냐고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합니다.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 뒤에 백드롭 그러니까 현수막이 민주당의 혁신은 곧 고로 현대판 고려장이다. 저렇게까지 바꿨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저 논란을 빚은 발언 자체가 그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까지 국민의힘으로 저렇게 백드롭의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노돌 교수님. 뭐 저건 이제 잠깐 영상만 확인한 거고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아니 뭐 사퇴 안 하면 그 권위가 서겠냐. 혁신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했어요. 글쎄요, 저 지금 뒤에 있는 민주당 혁신 현대판 고려장 저것도 참 바람직한 현수막은 아닌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참 혐오감을 부추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여야가 지금 다 서로 혐오 부추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나 예.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 혁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당이 정말 제대로 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169석이라는 그런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의힘이 여당도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이런 혁신이 저도 뭐 근본적인 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제대로 되기 어렵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서 완전 해체하고 다시 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혁신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취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렇게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연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놔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는 그대로 인정하고 뭐 혁신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집이 있다고 칩시다. 뭐 오래된 집인데 정말 고대강실 집이지만 석가래와 대들보가 흔들리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혁신을 하겠다. 저 혁신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안에 도배하고 밖에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 혁신했다고 지금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완전히 뭐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예. 저렇게 하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혁신이 이대로 가서 뭔가 뭐 임기를 마치고 10월 달까지인가요? 하겠다면 저는 뭐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교수께서는 이제 민주당을 하나의 집이라고 비유했다면 저희는 혁신위원회를 한번 배로 비유했다면 이번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 전부터요. 그러니까 여기 이래경 이사장 천안함 사건 조작설 뭐 이런저런 구설에 많이 휘말리면서 임명 9시간 만에 물러난 1차 혁신이었고 지금 2차 혁신위가 그 이후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 50일 만에 지금 혁신위 수장의 무례를 빚은 발언 때문에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화면들을 저희가 한 번씩 모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김은경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 혁신에 기여해 주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원하는 일인데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안민석 의원은 혁신위가 앞으로도 잘 존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이래경 이사장 자진 사퇴, 지금 사퇴론에 직면한 김은경 위원장. 근데 혁신위가 무슨 뭐 당대표처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일하는 게 아니라 당의 혁신과 쇄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의원들 포기하라, 공천 개혁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권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뭘 말이 먹히겠는지 그럼 또 이재명 대표 리더십까지 타격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어쨌든 혁신위원회가 좀 영이 안 쓰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설화가 반복되고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 리더십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 혁신위에 영이 안 쓰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한다고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되고 기회가 다시 위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또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독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고 바닥까지 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틈을 이제 청년 정치인들 이런 장해천 최고위원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런 게 어떤 변증법적인 정치 문화의 발전이고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을 살린다면은 그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이긴 하지만 위기는 진짜 위기이기도 하니까 위기 자체를 극복해야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자체가 혁신에 대해서 꽤 많은 비중을 두었고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2명의 혁신위원장, 전현직 혁신위원장이 뭔가 지금 다 구설에 있기 때문에요. 여론조사 하나가 좀 비슷한 추이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당 선호 조사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의힘도 사실은 좋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59%에서 56%. 그런데 민주당이 17% 갖고 있던 당 지지율이 11%로 빠졌다. 이번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이 꽤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그리고 이게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조사인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막말, 양위원영 의원의 정말 믿기 힘든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100% 반영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터진 지 얼마 안 된 일이라서요. 그래서 이 MBS 조사 같은 경우는 2주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데 다음 2주차 뒤에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되고요. 예. 역시나 정치권에서 실수나 설화는 비일비재한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지느냐를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더 눈여겨본다는 점 미루어 보면 그 누구도 징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사과로 과연 이 위기를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정치권에서 참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리더십이 흔들려서인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설화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읍참마속하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휴가 중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휴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위기인데 예.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를 열어서 막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징계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이 사태를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 압박을 넘어서서 혁신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까지 지금 당내에서 조금씩 나왔거든요.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얘기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내 문제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 본인 관련 수사 시계도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서요. 이재명 대표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무슨 조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대화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 꽤 많이 이슈가 불거졌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인데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얘기는 백현동 의원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 한번 소환조사 결과 검토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조사도 필요하면 판단하겠다. 곧 부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백현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세계 최대 50m 옹벽 아파트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수해가 나면서 옹벽들이 무너져서 많은 피해, 산사태가 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50m 옹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버젓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토지 종상향돼서 4단계나 상승이 돼서 이 건설이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건축업자들이 그냥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성남시청에서 이걸 허락했기 때문에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 관련된 시행사 대표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관련된 김인섭 씨라고 중간에 연결했던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200억을 달라. 100억은 내가 가지고 100억은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을 줘야 된다라는 증언이 나왔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정진상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소환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허가권자는 바로 이재명 대표이거든요. 예. 또 이 사건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다 본인을 압박하고 강압을 해서 결국은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전혀 강압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가 돼서 지금 선거법 위반에도 걸려 있고 지금 당연히 이 내용 자체도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모든 수사가 이제 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현동 문제가 결국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재명 대표 수사를 끝내고 나면
아마 체포동의안을 아마 낼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쌍방울 사건도 함께 지금 제출한다는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묶어서 영장을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8월 중순 넘어서 8월 말경이면 이 부분 관련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현동 의혹이라는 게 정진상 전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시 최측근이 김인섭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당시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해줬다. 이게 핵심 의혹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노돌 교수님, 최근에 있었던 재판이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검찰 진술도 아니고 재판 중에 이 중간에 있었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김인섭 대표가 자기 정모 씨한테 200억을 요구했는데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으로 생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안 부를 수 없다. 재판 중에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검찰 얘기입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우선 뭐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시간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설명하셨지만 어쨌든 백현동 최종 인가권자, 인허가권자가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 성남시장이 얘기한 것을 과거 얘기한 것이 보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그렇게 뭐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얘기했는데 그 공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국토부에서는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일입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국토교통부의 압박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죠. 좀 전에 얘기하신 정모 씨의 이제 뭐 진술, 물론 저거는 뭐 법정 증언이긴 하지만 그건 김인섭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증거, 네, 전원이고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저것이 사실이라고 확정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정 증언으로서 중요한 증언을 했으니까 저것이 사실인지 김인섭 씨도 조사를 하고 김인섭 씨가 그와 같은 얘기를 사실이라고 확인한다면 정진상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으로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압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듯이 수감 중인 김성태 전 회장도 옥중에서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최근 목소리 먼저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어제는 대략적인 내용만 봤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편지, 옥중 메시지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본인 김성태 전 회장 봐주기 수사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말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김성태 전 회장을 노산 강도에 비유했죠. 검찰이 노산 강도를 경범죄로만 기소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억하심정을 김성태 전 회장이 옥중 서신으로 드러낸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 전환 사채 등으로 재산을 불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수십억 원의 뒷돈을 줬다는 것, 그 시각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나 또 친명계 정치인들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 들어오기 전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하기 전에는 깡패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말하면 되겠느냐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지켜주고 깡패 아니라고 보호해주더니 이제 와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우리 다 경기도 관련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대북 송금한 거다라고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깡패 아니라던 사람을 노산강도라고 더 험악한 말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에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 문장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재명 지사가 있었던 경기도와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대북 제재 회피하면서 몰래 건넸다는 것, 김성태 전 회장 돈 준 사람의 입장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이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어떻게 변경하는가와는 무관하게
경기도 관련자들과 이재명 지사 또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8월 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본인 재판도 있어서 본인이 정말 진술을 바꿨는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그러니까 대납 사실을 쌍방울이 대납해 준 사실을 보고했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텐데 김성태 전 회장마저도 처음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깡패란 단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썼다는 거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기 봐주기 수사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맞죠. 임직원이 18명 기소해서 11명이 구속이 됐고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했고 강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아니죠. 예. 그렇죠. 봐주기 기소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기업이 자기 저 입장문에 나오면은 자기가 국익을 위해 가지고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 자금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10년 이하의 징역에 받을 수 있는 형이 되는 거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재산 해외 도피 이건 10년 이상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인데 그런 걸로 기소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형으로만 기소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봐주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 협박에 의해서 플리 바게닝을 통해 가지고 봐주게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은 뇌물죄에 상응하는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의 쌍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사업 따내려고 북한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안고 없는 찐빵으로 기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법원에서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조승현 부위원장과 비슷한 취지로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건 김성태 전 회장 그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뭐 주가 조작 혐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것도 시세 조작 혐의가 있는데도 안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변호사는 아니니까 노 교수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승현 부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저희 뉴스탑텔에 몇몇 출연했던 변호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은 주가 조작, 시세 조작 혐의로 지소하지 않아도 나머지 부분이 다 중형이 나올 거로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 온당치 않다. 어떻게 노 교수께서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뭐 앞으로 지금 현재 기소한 것만으로도 아무리 중형이 나올 거 예상되더라도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걸 기소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뭐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 재산 해외 도피 문제 이런 것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가 조작 문제도 마찬가지죠. 수사 중이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국가보안법 위반 그 돈을 보낼 때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서 그 신고받은 그 국정원 직원이 보고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몰래 송금했다 그러면 예전에 뭐 5억 불 송금한 것처럼 몰래 송금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왜 그걸 송금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했다는 거니까 그럼 국가보안법 문제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재산 해외 도피 북한에 돈을 벌어서 북한에 집을 샀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현재 다른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해외 도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북한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재산 해외 도피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교수 말씀은 봐주기 기소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전반적인 그 교차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 얘기, 첫 옥중 입장문 얘기까지 좀 정리해봤고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놓고 재판 거래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 등등
갖가지 의혹의 대상인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라서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건을 청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라면 정말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일단 뭐 나열된 여러 가지 의혹만 봐도 꽤 많은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변협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나 보죠? 지금 이제 그 처음에 그 등록 신청이라는 걸 해요. 예. 보통 이제 변호사를 하려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서울 변호사에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변협에서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차례 아마 조사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50억 클럽 그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맞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변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발 등록 철회를 해달라는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져요. 잘 없는 황도 잘 그렇죠. 없는 얘기죠. 잘 없는 얘기죠. 그거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무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2차로 또 보내요, 공문을. 제발 등록 철회 좀 해달라. 등록 신청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무응답하니까 이제 드디어 뭐냐면 그 대한변협에는요 따로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네. 등록심사위원회라는 거를.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걸 했죠. 뭐냐면 그 변호사 활동해라. 등록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개업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개업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게 다시 언론에 이제 떠올랐냐면 그 BBQ라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 그 사건 대법원 사건을 이 사람이 맡은 겁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얼핏 봤을 때 아직도 과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기 동료들이 대법관으로 있으니까 대법원 사건을 맡았겠구나. 그러면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또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뭐냐면 보통의 만약에 대법관이라면 그런 문제로 불거져 갖고 나왔으면은요. 보통 양심이 있으면은 등록 신청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양심 여부를 떠나서 통상 뭐 나와서 변호사 개업 잘 안 한다 이 시장에서는 그런다 이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좀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보통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대법관이면은 그 법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판사들 걱정도 좀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한 거니까 좀 우리는 멘탈이 참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1년 반 정도 좀 미뤄지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남욱 씨가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국감에서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만 대법원으로부터 이거 보시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에도 찾아가고요. 또 심리 전날도 찾아가고 무죄 판결 이후에 바로 찾아가고 좀 이 부분이 재판 거래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 진전이 없어요. 재판이든 그리고 뭐 저 언론 보도 보니까 검사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올 초에 한동훈 장관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재판 거래 의혹 혹은 이재명 대표 판결 전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번 만난 거 아니냐. 그리고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까지 받았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판사라고 봅니다. 성매매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권순일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쏘가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징계도 못합니다. 자, 제가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족족 법원에서 기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사가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 카르텔입니다. 지금 뭐 건축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법조 내에 정말 뿌리 깊은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은요, 그나마 신분 보장이 정말 철저합니다. 탄핵을 제외하고 또 금고형 이상을 제외하고는 법관 신분이 유지가 돼요. 예. 그만큼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김만배와 왜 하필 그 시점에 8차례나 만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왜 본인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전으로 김만배를 직접 만났는지 정말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도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법관이 대단하길래 이렇게 검찰도 수사를 못하는 건가요?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더군다나 변호사 지금 개업해서 버젓이 지금 사건도 수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안 된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카르텔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수사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 과거 여러 갖가지 논란, 특히 뭐 대장동 의혹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 개시를 두고도 뒷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동훈 장관 관련 있는 바로 다음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훈훈한 문답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7위거든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최근 있었던 끔찍한 사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꽤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원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유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유연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저 법사위에서 오랜만에 나왔던 그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얘기, 정책 토론 평가, 호평을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윤 대통령의 여러 얘기들,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괴물이라는 표현도 아까 썼지만 이런 거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죠. 특히 강력범죄나 흉악범죄,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원성, 공분 자자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내리신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여러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 사형의 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우리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흉악 범죄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우선 이 법사위에서 말이 되는 질문을 하니까 트집 잡기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이 목적인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평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여주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깊은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국민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사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도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장면을 보면서 자꾸 한 장관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런 궁색한 질문으로 설전이나 벌일 게 아니라 좀 말이 되는 질문을 해서 정책적인 역량을 서로 검증하고 준비한 정책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국회가 국무위원들과 함께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흉악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좀 속보 하나가 왔습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속보만 봤을 때는 부상자가 여럿 있다 이건데요. 이거 속보 자막 하나인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부상자가 다수 있었다. 지금 뭐 제가 잠깐 인이어로 그러니까 제작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여러 SNS를 통해서 제보 영상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그 영상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죄송합니다만 휴대전화를 좀 잠시 켜주시겠어요? 네네. 실제로 지금 분당역에서 분당 서현역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분당 서현역 인근에 AK 플라자 그 백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고요. 예. 지금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잇따라서 SNS에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그 목격자 올린 사진을 보니까요.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서현역 근처에 있는 분 조심하시고 예. 오지 마세요. 서현역 지금 못 나갑니다. 라는 사진과 함께 핏자국이 있는 바닥에 있는 사진을 지금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만 들어와 있고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 근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당 서현역 인근에 여기 아마 AK 플라자 이 백화점이 있는 부근 같은데요. 이쪽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고 또 여기서 많은 피해자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SNS 선상에서 지금 뭐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핏자국이 지금 있는 사진들이 올라왔고 예. 또 서현역 부근으로 오지 말라는 지금 이 그 SNS에 보내진 글들이 지금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휴대전화를 들었고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 분당 서현역 AK 플라자 하면은 이제 분당 주변에 중심 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좀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부 보도에는 부상자가 두 자릿수 10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 채널의 사회부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보고 확인이 된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상자가 다수 있다. 몇몇 사진들이 지금 영상과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영 의원님. 사실 지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채 한 2,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정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사건이 저렇게 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지하철역 인근에 발생했다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기도 해서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괴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칼부림 사건, 이런 살인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그 과거에 뭐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악의를 품고 뭐 복수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에 일어나는 이 신림동 그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은 그 전에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검찰 수사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괴물이라는 그런 단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형제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런 사람들을 다시 그 사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현재 법 아래 무기징역을 시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석방해 주거든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또 이러한 비슷한 재범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그 피해자 정부가 국가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바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그럼 예.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만약에 표지 결정이 나면은요, 대안으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사실
사형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추세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제도만 있지 집행하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종신형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고 그러면 국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현장 그림이 저희 채널에 들어오기 전까지 잠깐 아까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사건 발생은 5시 59분에 119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고 다닌다는 그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점은 일단 서현역과 AK프라자 백화점 근처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마 한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겠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일단 경찰이 지금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도 부상자가 꽤 발생한 것 같고 좀 핏자국이 있는 사진들이 지금 SNS 현상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사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들어왔나요? 예. 현장 화면입니다. 지금 아마 예상컨대는 이 서현역에 있는 AK플라자 1층인 듯하고 AK플라자 백화점의 그 소방당국 소방관들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실제로 지금 현장 상황이 종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피해 상황인지를 저희가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서는 좀 알 길이 없는데 경기도에 있는 서현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 부상자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1층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저 보이시는 속보 자막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 경찰차가 와 있고 일부 시민들도 지금 해당 백화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좀 있고 아까 이현정 의원님 일부 보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상자가 10명 이상이다. 그리고 피의자 검거 여부는 아직 안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목격담이 있어요. 웬 미친 X가 이제 이 백화점 2층 출구가 있는 인도로 올라타더니 백화점까지 들어갔다. 또 차가 인도로 달려서 AK프라자로 돌진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 이런 지금 제보가 현재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아마 좀 전에 보셨겠지만 아마 119가 이제 출동을 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다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를 몰고 돌진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현재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SNS 선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일단 현지에서 대피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목격하신 분들은 일단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지금 경고의 SNS를 지금 올리고 있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이 보이는 영상도 좀 새롭게 들어왔고요. 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조금 뛰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 시민들은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뿌옇게 처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금 아마 시민들의 시선이 가고 있는 저곳 그러니까 지금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이고요. 제가 지금 제보 영상으로 받은 영상이고 실제로 언제 화면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도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방 당국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저 곳인데 일부에서는 피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부상자가 10여 명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최종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성남 분당구의 서현역 인근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쎄요. 저 16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신상 공개된 지 조선이라는 이름이 공개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상자가 있다. 몇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는지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현장에서 들어온 여부는 이 정도가 전부인가요? 예. 일단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희가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하든 아니면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 저희가 속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급박했던 조금 전 1시간 전쯤에 화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좀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부상자가 여기서 좀 멈췄어야 되는데 또 끔찍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소련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 2위로 잠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폭염 잼버리라고 불리는데요. 전북 부안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실 운영 문제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온열 환자가 400명 넘게 나왔습니다. I want to make a lot of friends. And if I recall, I saw on the Jamboree site, it says that there are activities that I can do to get badges from the Jamboree. So I hope to compete in any of these activities to get a full set of badges. 충분히 의료 지원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열 환자의 경우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바로 협력병원에 이송을 한다든가. 사실 요즘 하루하루 폭염 때문에 꽤 고생이심 모두 다 고생이고 실제로 그냥 가만히 밖에만 나가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와중에 이 온열 환자만 지금 400명 넘게 발생한 이 잼버리 꽤 많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잼버리 4년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한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장소가 새만금이잖아요. 예. 새만금이 사실상 이 햇볕을 피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거든요. 무엇보다 보호가 필요한데 온열 환자가 계속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행사 중단까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최 측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더 큰 혼란이 발생될까 우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열 환자 발생에 따른 건강 문제보다 더욱더 큰 일이 과연 뭐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꽤 많은 인원, 4만 명이 넘는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새만금 넓은 저 들판에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텐트와 일부 에어컨, 화장실에 의존해서 여러 축제니까 사실 열악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이거를 차분히 준비했느냐. 폭염은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준비 자체를 좀 많이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안지용 기자님, 이게 실제로 외교 문제로까지 표현해서 일부 외교관들은 직접 새만금 저 잼버리 현장으로 가서 본인 자국 청소년들은 어떤지 이걸 좀 체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 몇 개국에서 실제로 우리 외교부나 혹은 주최 측을 통해서 직접 이거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국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온열 환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조직위 쪽에 직접 연락한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큰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고 더 큰 불상사가 발생된다면요,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건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외교관들은 직접 새만금 부안으로 좀 가기도 했는데 안 기자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근데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어쨌든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준비를 했는데 전북 도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귀하게 자라서 불평을 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을 빚은 발언을 좀 하나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스카우트 연맹에서 여는 잼버리는요, 글로벌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 인종 이런 걸 다 떠나서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도의에서 한 얘기는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데 고난 극복의 체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을 우선시한 후에 이들이 이러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문화축제를 치렀기 때문에 준비 부족 아니냐. 부실 대응 논란도 좀 있고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그 여가부 장관에게 현장에 계속 남아서 관리를 해라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 잼버리 얘기도 계속 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주제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주제도 잼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어제 휴가 첫날 찾은 곳은 바로 저곳 새만금 잼버리였습니다. 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마음껏 젊음을 즐기시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휴가 시작 날인데 어제 그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장현천 최고위원님. 근데 뭐 윤 대통령이 또 스카우트, 과거 보이 스카우트 출신으로 좀 인연이 좀 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카우트 출신으로 이제 캠핑을 떠났을 때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보이 스카우트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중임에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에 직접 참석을 했었고, 여기에 참석한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을 후배 스카우트라고 칭하면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우리 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최 측에서 이 온열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행안부가 오늘 방금 발표에 의하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폐회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이 잼버리 행사가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더 해서 추가 온열 환자가 없도록 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텐데 이게 어젯밤 화면이었고요. 휴가 둘째 날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티셔츠가 이거 하나밖에 없진 않을 테고 그만큼 천안함에 대한 메시지를 꼭 내고 싶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 티와 저 모자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있던 본인이 이제 사적으로 어떤 운동을 할 때라든지 외국 가서도 사실은 이걸 입고 계셨어요. 그만큼 본인이 아마 스스로가 어떤 이걸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옷을 입고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가 다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군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인근에 진해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또 대통령의 휴가 중에 또 진해 해군들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뭐 이게 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어제 잼버리 대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진해 해군 기지 방문도 그렇고 대통령의 휴가는 또 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결국은 이제 이번에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서 또 천안함 메시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저도에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이 들어가서 휴가를 보낸다.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또 휴가 끝나고 여름을 끝나고 여러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좀 여러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왜 저도로 당시 이제 휴가를 떠나셨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구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많이 지켜들 보고 계시고 사실 그런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하는 거라고는 혹시나 소폭이나마 일부 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개각 명단 이렇게 국민들께 새롭게 보이실지 지금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얘기까지 만나봤고 새만금 잼버리와 혹은 윤 대통령이 오늘 진해 해군기지를 찾은 모습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소식을 정리하고요. 원래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댓글들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성남 흉기 난동 사건 속보, 추가 속보 얘기와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앞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상자가 다수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성남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범의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뭐 피자국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범인이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부상자 다수가 10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6시쯤 이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 근처에서 한 남성이 다수를 상대로 해서 칼부림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실제로 SNS에는 현장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에 핏자국이 보이는 사진들도 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들어온 속보로는요, 10여 명 정도 다쳤지만 일단 경찰에 의해서 이 용의자가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체포 소식도 애들러서 전해지고 있고 부상자 명수도 좀 나왔는데 저희가 최종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너무 일반 시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난번 아시 신림동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또 동종의 어떤 협박하는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실제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뭐 이제 무작위로 지금 벌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 좀 여러 가지 좀 경비가 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특히 휴가철에 다수가 많이 모이는 거 일어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이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댓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